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위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전에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드론 대응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종류의 드론 대응 사업을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건 중동 지역에서 원하고 있다고 하는 비호 복합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7일에 공군회관에서 차세대 지능형 대드론 체계 발전 세미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는 각종 최신 드론 대응 장비가 소개되었지만 비호 복합이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량되는지 그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우리 KDDX는 158명의 승무원이 필요한데 한화가 개발한 수출형 수상함은 70명의 승무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한화의 기술력이 높다거나 아니면 한화가 개발한 함선은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가 개발한 함선의 승무원이 KDDX에 비해서 절반 이하인 건 한화의 기술이 높아서도 아니고 한화가 개발한 함선이 자동화가 더 잘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한화가 개발한 함선과 KDDX는 함선의 운용 개념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화가 사용하는 개념은 최소한 밀리터리 매니아 중에서는 거의 제가 최초로 국내에 소개를 했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 개념을 우리 수상함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화가 도입한 개념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한화의 이번 수출형 수상함은 현대에 비해서 수상함 건조 기술력은 한화가 뒤떨어진다는 걸 증명한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화는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잘못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화가 적용하는 개념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아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주력함에는 적용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가미급에 적용되어 있는 자동화 개념인데요.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톤급 함선인데 승무원의 숫자는 90명입니다. 그럼 모가미급이 어떻게 이렇게 승무원 숫자가 작으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모가미급은 기관실과 그리고 조타실 그리고 또 전투정보실의 기능을 전부 한 곳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타실도 없고 기관실에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승무원 숫자가 작은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모가미급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 개념을 우리 수상함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개념을 제가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이 개념을 소개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이 모가미급에 이 개념을 따라한 함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개념이 최초로 적용된 함선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독일의 바덴비르텐베르크급입니다. 물론 바덴비르텐베르크급에는 여전히 조타실이 남아있지만 바덴비르텐베르크급도 기관실을 무인화하고 조타실도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를 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모가미급은 바덴비르텐베르크급을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가미급은 바덴비르텐베르크급보다 더 후에 나온 함선이기 때문에 독일 함선보다도 더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예 조타실 자체를 없애버렸지만요. 그래서 독일 함선이 만재 7,000톤에 120명의 승무원이 필요한 것에 반해서 모가미급은 만재 5,500톤에 90명의 승무원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개념의 시작은 바덴비르텐베르크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화가 개발한 함선도 바로 이 함선들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기관실이나 조타실을 없애고 모든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해서 승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인 건데요. 문제는 한화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가 이 개념을 적용한 함선은 수출형 수상함이라고 해서 우리 KDDX를 기반으로 개발한 함선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 함선은 어느 나라가 도입하든 그 나라의 주력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그러하고 독일도 그러하고 그 어느 나라도 이 개념을 주력함에 도입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모가미급을 보죠. 모가미급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일까요? 모가미급은 일본의 주력 함대인 호위대군에 소속된 함선이 아니라 지방함대에 소속되는 이성급 함선입니다. 그리고 이 함선이 수행하는 임무는 중국 해군을 상대로 전면전 같은 걸 하는 것이 아닌 북한 괴선박이 일본 본토로 침투하는 것 같은 걸 막는 일종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바덴비르텐베르크급도 주력함은 아니고요. 주로 아덴만에서 해적을 소탕하는 것 같은 저강도 분쟁 지역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함선입니다. 그래서 모가미급이나 바덴비르텐베르크급 둘 다 적의 주력함과 상대하는 주력함이 아닌 이성급 경비함에 가까운 함선들이고 제가 이 개념을 도입하자고 했던 것도 KDDX에 이 개념을 도입하자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해역함대의 인천급이나 대구급 같은 함선에 이 개념을 도입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왜 대구급 같은 함선에 이 개념을 도입하고 일본이나 독일도 주력함에는 이 개념을 도입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 이 방식은 승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승무원의 숫자가 줄어버린 함선은 당연히 전면전 상황의 고강도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강도 전쟁 때는 최대한 거의 모든 장비가 동시에 움직여야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장비를 동시에 움직이게 할 승무원도 없고 무엇보다도 함선이 피격당했을 때 피해 복구를 할 승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개념을 도입한 함선이 피격을 받으면 피해 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함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주로 장기적인 감시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에는 적합하지만 고강도 전투에 투입되어야 하는 주력함에는 적합한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과 독일 둘 다 새로운 방공함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과 독일 둘 다 이 개념을 자신들이 도입하는 신규 방공함에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나라의 주력함인 KDDX에 적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앞으로 건조할 해역함대의 신형 호위함에나 적용해야 합니다. 만일 주력함에도 이 개념을 도입하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뛰어난 AI와 그리고 사람 대신 피격 시 피해 복구 임무를 수행할 피지컬 AI가 도입되었을 때나 가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화는 이 개념을 전혀 잘 못 이해하고 있고 한화는 수상함에서는 현대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미 해군의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정식으로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솔직히 제가 이미 예상을 했던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했던 일이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 해군에서 최종 제안 요청서 그러니까 RFI를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제가 이야기했죠. 결론은 이건 누가 봐도 미국 보잉의 T7이 유리하고 특히 미국 해군은 가격 제한까지 엄격하게 해서 만일 보잉이 그 가격 제한 안에 TF-50N을 미 해군에 납품하려면 우리 한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는 바이 아메리카라는 규제를 통해서 미국 부품 사용 비율을 75% 이상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 현지 부품 75% 이상을 사용하면서 미 해군이 원하는 가격의 TF-50N을 납품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은 이 사업에서 철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예상하던 대로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는 미국은 갈수록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외국산 장비를 도입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뿐만 아니라 한화가 도전하고 있는 미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도 우리 한화의 차륜형 자주포가 선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다만 그나마 미국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건 이런 완성된 무기로서가 아니라 바로 탄약 분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막대한 탄약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 탄약을 보충하는 데만 해도 앞으로 6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6년 동안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무기를 미국이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장 스위스도 미국의 패트리어트 공급이 늦어지고 있고 일본도 토마호크의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탄약 보충 속도를 높여야 하고 미국 방산회사들은 미사일 등 탄약의 생산량을 4배씩 늘린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이 그나마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한다면 포탄이나 비공 70mm 유도로켓 같은 탄약 분야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훈련기나 아니면 차륜형 자주포 같은 완성형 무기를 도입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비호 복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중동 국가들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특히 수많은 요격 미사일을 소모했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중동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천공 미사일의 납품을 좀 더 빨리 해줄 수 없냐는 이야기와 그리고 천공의 추가 도입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중동 국가들이 비호 복합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호 복합은 생산이 중단된 지 10년 이상 되었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중동 국가들이 비호 복합을 원한다는 건 중동 국가들이 비호 복합을 수입해 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호 복합의 파병을 원하는 뜻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제 말대로 실제로 중동 국가, 특히 UAE와 비호 복합을 파병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비호 복합을 파병한다는 건 아니고 대략 3대에서 4대 정도의 비호 복합을 파병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이런 소량의 비호 복합을 파병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군과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지만 문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사드 시스템은 적의 드론 공격에 엄청나게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방공자산들이 이란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비호복합을 파병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방공자산, 특히 UAE에서 운용하고 있는 우리 천궁포대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비록 비호복합이 드론 공격으로부터 천궁포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파병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고 실질적으로 비호복합은 드론을 방어하는 데는 적합한 무기는 아닌데요. 실제로 과거 사우디에서 비호복합을 도입하기 위해서 비호복합을 테스트한 적이 있지만 비호복합은 날개폭 1m급 드론을 700m 거리에서 요격하는 게 다일 정도로 드론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번에 이란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샤헤드 드론은 날개폭 2.5m에 그리고 길이가 3.5m 정도의 상당히 큰 드론이고 그래서 비호복합의 열악한 센서로도 상당히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그래서 비호복합에 탑재된 신궁 미사일로는 3km 정도 거리에서 그리고 30mm 기관포로는 1.5km 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샤헤드 드론이라면 지금의 비호복합으로도 어느 정도는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의 비호복합도 샤헤드 드론에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어서 파병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비호복합은 드론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호복합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개량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광학탐지 장비, 그리고 화기관제 장비까지 전부 교체하는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되고 지금은 바로 비호복합에 적용될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비호복합에 적용되어 있는 30mm 기관포의 탄약입니다. 지금 독일은 스카이레인저 30이라는 대공포를 개발했고 독일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이 스카이레인저 30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스카이레인저 30을 도입한다고 하는 이유는 역시 이 대공포가 전방확산탄을 가지고 있고 전방확산탄은 적의 소형 드론의 대규모 공격을 막는 데는 최고의 방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스카이레인저 30을 도입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비호복합도 30mm 대공포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풍산에서는 이미 30mm 전방확산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CIWS2에 전방확산탄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CIWS2의 구경이 30m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호복합에는 전방확산탄을 적용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없던 육군에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육군본부에서도 발표자가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금 비호복합과 그리고 1000호 차륜형 대공포의 드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준비 중이고 그 사업 내용은 30mm 전방확산탄 적용과 드론 탐지용 레이더 탑재 그리고 드론 요격용 미사일의 탑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아직은 그 개념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은 개념 연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호복합과 1000호에 어떤 레이더가 탑재될지도 결정된 바가 없고 미사일도 어떤 미사일이 탑재될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이런 개량을 하겠다고 개량 방향만을 잡아두고 그 개념을 연구하는 단계이고 개념 연구가 끝나면 개념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품을 개발하는 선행개발 사업을 하게 되고 선행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야 그 구성품을 실제로 비호복합에 적용하는 본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비호복합과 1000호가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개량을 적용받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까지 낙탄 문제로 비호와 1000호의 전방확산탄에 적용을 꺼려하던 우리 육군에서 드디어 비호복합에 전방확산탄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 개량되는 건 아니겠지만 드디어 우리 비호복합과 1000호에도 전방확산탄이 적용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사일과 전방확산탄을 한 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기술이 개발되어서 바로 비호복합에 적용할 수 있는 전방확산탄부터 우선 적용하고 미사일은 개발되는 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미사일과 전방확산탄을 한 번에 적용하려고 하면 아마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릴 것입니다. 우선 비호복합에는 소형 드론을 요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이란의 샤헤드 드론급은 거뜬히 요격할 수 있는 신궁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호복합에 더 급한 건 전방확산탄의 적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방확산탄의 적용부터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비호복합에 비해서 광학 센서의 성능이 월등하게 높은 1005 차륜형 대공포는 드론 요격에 적합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연하지만 지금의 1005도 결코 드론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5에는 자체적인 레이더가 없고, 그래서 1005가 드론을 요격하려면 방공망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지방공 레이더로부터 목표 좌표를 받아서 요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대형 드론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크기가 작은 소형 드론을 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궁 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 비호복합에 비해서 1005는 미사일도 없기 때문에 드론 대응 능력에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중동 지역에 파병한다고 하는 장비도 1005 차륜형 대공포가 아닌 비호복합이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5의 광학시커가 비호복합에 탑재된 광학시커보다는 월등하게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1005는 비호복합보다도 드론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량에는 1005에도 드론 탐지 레이더와 드론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된다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도 차라리 1005보다는 비호복합이 드론 요격용으로는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분명 비호복합은 앞으로 조만간 개량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비호복합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량이고, 그래서 그 개량으로 인해서 비호복합의 드론 대응 능력이 높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개량은 비호복합을 드론 요격에 최적화시키는 개량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냥 비호복합의 성능이 높아져서 덩달아서 드론 대응 능력도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개량은 말 그대로 비호복합의 드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량입니다. 그래서 이 개량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비호복합은 대공포로서는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드론 요격 대공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 아직 이 개량은 개념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개량이 이루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량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비호복합의 드론 요격에 최적화된 개량이 이루어진다면 비호복합이 정말 세계 최고의 드론 요격 대공포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